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마스모토 세이초 작가의 어느 고쿠라 일기전 소개해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제가 줄거리 해설해드리고요. 줄거리 낭독까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시죠. 1940년 어느 가을날 55세 시인 K씨는 모르는 남자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고쿠라에 사는 다가미 고사쿠라는 사람이었다. 시인 K는 본업이 의학박사지만 시나 소설, 평론 등으로 유명했다. 이런 분인에게 모르는 사람이 원고를 보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 온 편지는 자작시나 소설을 읽어달라는 내용이 아니었다. 요약하자면 나는 지금 고쿠라에 살고 있고 그런 관계로 고쿠라에 거주하던 시절의 소설가 모리 오가이의 자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의 일부를 첨부하니 이런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 보아달라 라는 것이었다. 고사쿠가 K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마도 그가 K와 오가이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인 듯했다. K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의사였던 오가이를 깊이 흠모해서 지금까지 오가이에 대한 소논문과 수필을 다수 집필했다. K가 고사쿠의 편지에 흥미를 느낀 점은 그가 고쿠라 시절의 오가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대목이었다. 오가이는 제12사단의 군이 부장으로 1899년부터 3년간 고쿠라에 부임했는데 당시에 쓴 일기의 행방이 지금도 묘연하다. K가 편찬한 오가이 전집이 출간될 당시 일기편에 수록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많은 오가이 연구자들이 중요한 자료가 빠졌다면서 애석해했다. 고사쿠는 편지에서 고쿠라 시절의 오가이의 자취를 꼼꼼하게 찾아다니고 있다고 썼다. 그런 작업은 끈기가 필요하다. 고사쿠에 따르면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오가이가 고쿠라에 살았다는 사실조차 아는 사람이 드물다고 했다. 당시 오가이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오가이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 오가이에 관한 얘기가 남아있다면 전부 기록하겠다는 것이었다. 케인은 편지를 꼼꼼히 읽어보고 마음에 들어했다. 그리고 며칠 뒤 답장을 써서 보냈다. 상대가 젊은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격려를 듬뿍 담은 자상한 편지였다. 그리고 그는 이 고사쿠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일까 하고 생각했다. 이야기의 배경은 고사쿠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로 바뀝니다. 1900년 무렵 구마모토 지역에 시라이라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후지라는 딸이 있었는데 예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주변의 대단한 집안에서 후지에게 혼담이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 시라이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 어떤 혼담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에 의리가 서지 않았던 것이에요. 결국 시라이는 딸 후지를 조카와 짝지어줬는데 그것은 순전히 궁여지책이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누구에게도 원한을 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조카는 후지 같은 미인을 아내로 얻었으니 그야말로 어부질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가 고사쿠였습니다. 1909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고사쿠는 왜 그런지 4살이 되도록 말을 하지 못했어요. 5살이 되고 나서 6살이 됐는데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입을 해 벌린 채 침을 흘렸습니다. 게다가 한쪽 다리마저 말을 듣지 않아 절뚝거렸어요. 부모는 걱정이 돼서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확실하게 진단을 내리는 곳은 없었습니다. 신경계통의 문제가 있다고만 할 뿐 병명이 뭔지 정확히 말하는 곳이 없었어요. 다만 치료 방법은 없다고만 했어요. 자신의 체면에 급급해 딸을 조카와 결혼을 시킨 시라이는 손자가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 데 책임을 느끼고 몹시 걱정하면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치료비도 대주었어요. 시라이는 정치운동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손을 대서 꽤 성공을 했어요. 사위의 직업도 시라이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시라이는 딸 부부에게 셋집도 대여섯 채 붙여주었어요. 이렇게 모자라게 태어난 고사쿠에게는 7살 무렵에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셋집 중에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6살쯤 된 여자아이와 살고 있었어요. 노 부부가 여자아이의 부모는 아닌 듯 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60살 정도의 할아버지는 꼭두 새벽부터 일하러 나갔어요. 고사케 부모는 그 가족을 전편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전편꾼이란 심부름을 대행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고사쿠는 어렸기 때문에 전편꾼이 뭔지 몰랐습니다. 아무튼 고사쿠는 자주 그 집에 가서 여자아이와 놀았어요. 그 아이는 피부가 하얗고 눈이 크고 얌전했어요. 고사쿠는 혓짤배기 소리를 하는 데다 말까지 더듬어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었어요. 게다가 마비 때문에 왼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노 부부가 고사쿠를 자상하게 대해준 것은 주인집 아들이라는 이유 외에도 그런 불구의 몸을 동정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고사쿠는 크고 나서 그런 연민의 강한 반발을 느꼈지만 7살짜리에게는 그런 감정이 없어서 노 부부의 환대에 어리광을 부리기도 했어요. 따로 놀 상대가 없는 고사쿠에게 그 집 여자아이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또한 그가 처음으로 어렴풋이 좋아한 여자아이였어요. 전평꾼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을 나가서 고사쿠가 자고 있을 때 집 앞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딸랑딸랑하는 방울 소리는 서서히 멀어지다가 한참 동안 희미한 여운을 귓가에 남기고서야 사라졌어요. 고사쿠는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방울 소리가 가늘게 사라질 때까지 듣는 걸 좋아했어요. 그 소리는 어린 마음에도 달콤한 애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전평꾼 가족이 벼랑간 야반도주를 했어요. 60이 넘은 할아버지의 벌이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사쿠는 굳게 닫힌 문에 아버지의 글씨로 새 놓음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왠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사쿠는 그 가족이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고 가끔 생각하곤 했어요. 더 이상 할아버지가 흔드는 방울 소리는 듣지 못하게 됐지만 어딘가 먼 곳에서 방울을 울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그곳의 풍경이 떠올랐어요. 그 추억이 그와 오가이를 묶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고사쿠의 아버지는 고사쿠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다. 죽기 직전까지 아들의 몸을 걱정했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종일 입을 벌린 채 침을 흘리는 절름발이 아들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고사쿠의 엄마인 후지의 나이 30대였다. 후지의 미모는 여전했다. 주변에서 재혼 얘기가 많이 나왔다. 하지만 후지는 그런 제의를 전부 거절했다. 그녀는 평생 고사쿠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며 재혼 생각을 접었다. 아껴 쓰면 대여섯 채의 세집에서 들어오는 방세로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고사쿠가 소학교에 들어갔다. 늘 입을 해 벌린 채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아이는 누가 봐도 백치로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다. 말만 잘 못했을 뿐이지 시험 성적은 항상 1등이었다. 그것은 사립중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후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몸만 정상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곤 했지만 어쨌든 머리가 보통 사람보다 좋다는 사실이 기쁠 따름이었다. 고사쿠는 좋은 학교 성적 덕분에 자신감이 생겨서 불구자들이 갖게 마련인 열등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독은 여전히 피할 수 없었다. 그는 문학서를 즐겨 읽기 시작했다. 고사쿠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사귄 에나미라는 친구가 있었다. 에나미는 문학 청년으로 그 지역에 있는 회사에 다니면서 시를 쓰고 있었다. 에나미는 희한하게 고사쿠와 마음이 잘 맞아서 고사쿠 평생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하루는 에나미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와서 고사쿠에게 내밀었다. 모리 오가이의 소설집이었다. 소설집 속에 독신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오가이가 고쿠라에 살던 때 이야기가 나와서 재밌다고 말했다. 고사쿠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만난 문장이 뜻밖의 그의 마음을 울렸다. 너무나 감동이 커서 며칠 동안 그 글귀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밖에는 어느새 눈이 내리고 있다. 가끔 발소리를 내며 뛰어가는 전편의 방울 소리가 들린다. 전편이라고 하면 다른 지방 사람들은 모를지도 모른다. 이것은 아직 도쿄에 들어오기 전 고쿠라에 먼저 들어와 있던 서양 풍속 가운데 하나다. 전편은 심부름꾼을 말한다. 회사 마크가 붙은 모자를 쓰고 거리마다 서 있어서 시내로 편지를 보낸다든가 또는 중간에 산 물건이 짐이 돼서 집에 보낸다든가 할 때 뭐든지 대행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전편이다. 편지나 물건을 받은 다음 회사 마크가 붙은 중의를 준다. 편지나 물건을 받은 다음 회사 마크가 붙은 종이를 준다. 의외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고쿠라에서 전편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심부름꾼을 말한다. 고쿠라에 눈 내리는 밤, 집 밖이 고요할 때 전편의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딸랑하고 빠른 템포로 들린다. 예, 이런 이제 오가이의 소설을 읽고 난 고사쿠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이 아주 되살아났습니다. 전평꾼 할아버지와 여자아이의 기억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그때는 전평꾼이 뭔지 몰랐는데 생각지도 않게 지금 오가이가 그 유래를 가르쳐 준 것이에요. 집 밖이 고요할 때 전편의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하고 빠른 템포로 들린다. 이 구절은 고사쿠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느낌 그대로였어요. 고사쿠는 자기가 지금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할아버지가 흔드는 방울 소리를 실제로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사쿠가 오가이의 작품을 좋아하게 된 것은 이런 추억에 대한 그리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오가이의 예스러운 문장에도 고사쿠의 고독한 가슴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에요. 시간이 얼마간 흘렀습니다. 후지는 고사쿠의 장래를 생각해서 그를 양장점의 제자로 들여보냈어요. 기술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하지만 고사쿠는 사흘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후지도 굳이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고사쿠는 죽을 때까지 돈이 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후지의 삭바느질과 셋집에서 나오는 방세로 생계를 이어갔어요. 당시 고쿠라에는 시라카와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큰 병원을 운영하는 그는 어느 소도시에나 한 사람쯤은 있음직한 지도적인 지식인이었어요. 그는 자산가인데 장서를 모으는 취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 시라카와와 알고 지내던 고사쿠의 친구 에나미가 한 번은 고사쿠를 데리고 가서 소개시켰어요. 그는 고사쿠에게 자신의 서고 목록을 만드는 일을 시켰습니다. 고사쿠는 매일 시라카와의 서고에 가서 책을 읽으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시라카와는 고사쿠가 요청하는 신간을 매달 구입해 주었습니다. 고사쿠가 하는 일은 구입한 책에 정리 번호를 붙인 뒤 그 책들을 읽는 것이었어요. 그 즈음에 오가이 전집이 출간되었습니다. 1938년 무렵이었어요. 오가이 전집 제24권에 실린 후기에는 고쿠라 시절의 오가이의 일기가 사라진 경위가 적혀 있습니다. 오가이는 1899년 6월에 규슈의 고쿠라에 부임해서 1902년 3월에 도쿄로 돌아갈 때까지 약 3년 동안 그곳에서 보냈어요. 그 시절에 쓴 일기를 다른 사람에게 장서하게 해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집을 낼 때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일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기가 있었다는 것만은 확실해요. 오가이와 친했던 어떤 이가 오가이의 서고에서 책 상자 속에 있는 일기를 분명히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간 뒤로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기를 찾으려고 편집자와 출판사가 그야말로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요. 고사쿠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런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였어요. 오가이의 문장을 읽고 뜻하지 않게 어린 시절
전평꾼이 울리던 방울소리의 기억이 되살아난 이래 고사쿠는 오가이의 작품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쿠라 일기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 본 적도 없는 그 일기에 마치 자신과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고사쿠는 그 일기를 찾는 일에 온 몸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광맥을 발견한 광부처럼 흥분했어요. 평생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고사쿠의 말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은 어머니 후지였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희망에 불타올랐다.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하게 도와주고 싶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사쿠는 우선 베르트랑이라는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오가이가 고쿠라에 있을 때 그에게서 프랑스어를 배웠어요. 베르트랑은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서도 상세하게 오가이가 프랑스어를 배웠던 당시를 얘기해 줬어요. 고사쿠는 며칠을 오가면서 메모를 했고 그것을 친구인 에나미에게 보여줬어요. 에나미는 아주 좋다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에나미의 우정은 고사쿠의 인생의 등불이 되었어요. 고사쿠는 다음으로 오가이의 단편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인 앙코쿠지 씨의 유족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앙코쿠지는 오가이가 고쿠라에 있을 때 친하게 지낸 인물이었는데 그 후에 산속 절에 들어가 주지 스님이 되었고 1915년에 죽었어요. 고사쿠는 앙코쿠지의 부인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낸 다음 그녀가 살고 있는 산속 절로 향했어요. 그곳은 고쿠라에서 2km쯤 가야 했어요. 근처 1km까지는 버스가 다녔지만 거기서부터는 산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고사쿠는 도시락이 든 가방을 메고 물통을 든 채 집신을 신고 길을 나섰어요. 엄마인 후지가 걱정했지만 괜찮다면서 출발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뒤 올라가는 산길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평소 500m 이상을 걸어본 적이 없는 고사쿠에게 그 거리는 일반인의 10배와 맞먹었습니다. 몇 번이나 길가에 앉아서 쉬었는지 모릅니다. 숨이 차올라서 헉헉거리고 어깨를 들썩였어요. 때마침 가을이 깊어서 산은 단풍이 한창이었습니다. 숲속에서 가끔씩 들리는 날카로운 떼까치 소리와 가을 햇살 아래 고즈넉한 산속은 동네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맛이 있어서 고사쿠의 고생을 다소 덜어주었습니다. 고생 끝에 앙코쿠지의 부인이 사는 깊은 산속 마을 사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고사쿠의 등 뒤에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호기심 어린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절름발이에다 생김새도 별난 고사쿠가 신기했던 것이에요. 밭일을 끝내고 돌아와 소 등에서 쟁기를 내리고 있던 60살가량의 남자가 고사쿠를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어쩐 일로 왔냐고 묻자 고사쿠는 앙코쿠지의 부인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자기의 누님이라고 말하면서 용건이 뭘로 찾아왔냐고 물었어요. 고사쿠는 최대한 천천히 사정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분명하지 않은 발음으로 오가이 오가이 하며 거듭 말해도 늙은 농부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벙어리나 바보를 대하는 듯한 시선으로 누님이 안 계셔서 모르겠다고 손짓을 섞어가며 말했어요. 고사쿠는 1km나 되는 산길을 허무하게 되돌아갔습니다. 마음이 바위처럼 무거워서 돌아가는 길은 피로가 더했어요. 후지는 집에 돌아온 고사쿠의 지친 얼굴을 보고 결과가 어땠을지 바로 짐작이 갔어요. 고사쿠는 사람이 없었다고 우물거렸어요. 후지는 고사쿠의 말을 듣고 아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너무 불쌍했어요. 그리고 후지는 내일 다시 함께 가보자고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다음 날 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인력거 2대를 불렀어요. 왕복 4km였어요. 인력거 상만 해도 후지가 아껴서 겨우 살아가는 보름치 생활비에 맞먹었어요. 모처럼 고사쿠에게 불타오른 희망의 등불을 여기서 꺼뜨릴 수 없다는 일념에서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앙코쿠지의 부인을 만나고 왔어요. 부인은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오가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고사쿠는 이렇게 해서
베르트랑과 앙코구치 부인에게 들은 내용을 정리해 초고를 만들어서 도쿄의 K씨에게 보냈습니다. 고사쿠는 K에게 보낸 편지에 아직 쓰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이런 작업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물었어요. 그 말은 전적으로 그의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턱없이 무의미한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가끔씩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편지를 보내고 2주일쯤 지났을 때 고급스러운 봉투에 K의 이름이 인쇄된 편지가 왔어요. 고사쿠는 가슴이 두근거려 한동안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K의 답장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내주신 서신과 옥고는 잘 읽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감탄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대로 잘 완성하면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고쿠라 일기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지금 귀하의 연구는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해냈다 싶었다. 기대 이상의 회신이었다. 가슴속에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편지를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기쁨이 커졌다. 후지도 잘 됐다고 몇 번이나 말하며 기뻐했다. 모자는 얼굴을 마주보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후지는 이제 드디어 고사쿠의 인생에 희망이 비쳤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자신도 어두운 지하에 있다가 이제야 밖에서 이끄는 한 줄기 빛을 본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다. 친구인 에나미와 고사쿠를 도와준 병원장 시라카와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다. 고사쿠는 갑자기 허리가 펴지는 것 같고 가슴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뒤로 조사 작업은 잘 진척되지 않았다. 오가이가 고쿠라에 살았던 곳에 발자취를 밟아갔지만 오래전 일이라 다들 오가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다. 설사 오가이가 고쿠라에 살았을 때 함께 했던 이들도 워낙 어렸을 때라 기억에만 존재했다. 한때 오가이가 살았다는 집이 유곽으로 변해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유곽의 주인은 자초지종을 듣더니 그런 걸 조사해서 뭐 하게요? 라고 내뱉었다. 그런 걸 조사해서 뭐 하게요? 라고 그가 무심히 던진 말은 고사쿠의 마음 깊은 곳을 제대로 찔렀다. 사실 이런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쓸데없는 일에 혼자서 기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회의가 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자신의 노력이 전부 하찮게 보이고 순식간에 벼랑 밑으로 굴러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K가 보내준 편지도 입에 발린 말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어느새 희망은 사라지고 어두운 절망감이 덮쳤다. 이런 절망감은 그 뒤에도 불쑥 고개를 들었고 그때마다 고사쿠는 머리털을 쥐어뜯을 만큼 괴로워했다. 어느 날 고사쿠가 오래간만에 시라카와의 병원에 갔더니 한 간호사가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데루코라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여자였다. 고사쿠가 오가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말을 시라카와 원장으로부터 들었는데 자신의 큰아버지가 고주산에 있는 절의 주지인데 오가이가 큰아버지에게 자주 놀러 왔었다는 말을 들었었다는 것이다. 큰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보면 뭔가 재밌는 얘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을 한다. 고사쿠는 갑자기 파란 하늘이 열린 듯 기운이 솟았다. 게다가 데루코는 그곳까지 자신이 안내하겠다고 한다. 고사쿠는 큰 기대를 품었다. 어느 초겨울날 고사쿠는 데루코와 함께 고주산에 올랐다. 데루코는 걸음이 느린 고사쿠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서 산속에 있는 절에 도착했다. 데루코의 큰아버지라는 분은 70살쯤 된 노승이었다. 그날 오가이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데루코의 큰아버지로부터 오가이가 여러 사람들과 선수행 모임을 도젠지라는 절에서 가졌다는 정보를 얻은 것이다.
두 사람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데루코는 다리가 불편한 고사쿠의 손을 잡아주었다. 다정하게 내민 부드러운 손에서 젊은 여자 특유의 달콤한 향기가 났다. 그 겨울 데루코와 함께 숲을 거닌 일은 고사쿠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잊히지 않는 추억이 되었다. 고사쿠는 32살이 되었다. 후지는 고사쿠가 결혼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고생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 여러 사람에게 중매를 부탁했지만 하나도 성사되지 않았다. 젊은 시절에 혼담이 끊이지 않아 고생했던 후지가 이제는 며느리를 보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다. 이럴 때 데루코 같은 여자가 나타난 것은 후지에게도 큰 희망이 되었다. 데루코는 고사쿠의 집에도 가끔 놀러 가곤 했다. 다만 데루코가 고사쿠의 감정을 아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었다. 고사쿠는 데루코의 큰아버지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 후지와 함께 도젠지 절을 찾아갑니다. 그곳의 승려는 자기 조부 때의 일이라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두 사람은 실망한 채 돌아오는데 뒤에서 그 승려가 따라와서 혹시 이런 이런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무언가를 보여줘요. 그것은 모리 오가이의 이름이 포함된 절에 기증한 사람들의 이름 목록이었어요. 고사쿠는 생각지도 않은 발견에 기뻐하며 이름들을 수첩에 옮겨 적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뜻밖의 인물한테서 편지가 와 있었어요. 모리 오가이의 동생 모리 준자부로가 보낸 편지였어요. 그 편지 내용은 K씨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은 이번에 제가 형님에 대해 글을 쓰게 돼서 형님의 고쿠라 시절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조사에 지장이 없으시다면 가르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무척 정중한 내용이었어요. 고사쿠는 흔쾌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42년에 모리 준자부로가 쓴 책이 출간되었어요. 그 책에는 고쿠라시에 사는 다가미 고사쿠 씨가 형님이 고쿠라에 살던 당시에 사적을 조사하고 있어서 라는 운운하는 그런 그 고사쿠가 베르트랑을 만난 이야기 등이 실려 있었습니다. 고사쿠가 오가이에 대해 조사하던 중 오가이가 고쿠라에 머물 당시에 지역 신문에 발표한 글이 여러 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당시의 신문 지국장이 오가이에게 연락을 취했으리라는 생각에 당시의 신문 지국장을 찾아 나섭니다. 다행히 신문사에서 아소 사쿠오라는 당시 지국장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미즈마군 야나가와에 있는 절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절인지 절의 이름은 모른다고 했어요. 고사쿠와 후지는 5시간이 넘게 걸려서 기차와 전차를 타고 야나가와에 있는 절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절이 24개나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은 힘이 빠집니다. 절이 그렇게 많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두 사람은 절 너덕 군데를 돌아봤지만 전혀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길가에 있는 바위에 걸터 앉아 쉬었어요. 고사쿠의 가슴속에 다시금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 번졌어요. 이런 것을 조사하며 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도대체 의미가 있기는 한 걸까? 공허하고 하찮은 일을 나 혼자 대단한 일인 양 여기고 미련한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며 풀이 죽어 있는 고사쿠를 보자 후지는 고사쿠가 너무 불쌍해졌어요. 그래서 먼저 바위에서 일어나 힘내자고 고사쿠를 격려했습니다. 다행히 동네 동사무소에서 아소 사쿠오가 머물고 있는 절의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물어물어 아소 사쿠오가 사는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8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오가이와의 추억을 많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소한 것까지 상세하게 말해주었어요. 아소에게 데루코의 큰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절 기증자의 이름을 보여주자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며 연락처도 알려주었습니다. 고사쿠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어요. 아소를 만나고 와서 고사쿠는 더욱 피치를 내서 오가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날수록 더 많은 오가이와 관련된 정보들이 모였습니다. 고사쿠는 데루코에게 결혼을 거절당한 뒤부터
더 의욕적으로 오가이에게 매달렸습니다. 후지가 데루코에게 의향을 물었더니 데루코는 웃으면서 아주머니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라며 거절한 것이에요. 데루코는 나중에 입원 환자와 사귀다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로 그들 모자 사이는 더욱 끈끈해져서 오직 두 사람의 체험만으로 서로를 보듬게 되었습니다. 고사쿠의 자료는 점점 방대해졌다. 하지만 전쟁이 진행될수록 그가 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이런 연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적군의 비행기가 아무 때나 머리 위를 날아다니면 소이탄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리오가이도 나스메 소세키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당장 내일 살아있을지도 알 수 없는 판국에 사람을 찾아다니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고사쿠도 발목에 각반을 차고 공습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끝나고 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그렇지 않아도 고사쿠의 병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지만 식량이 부족해서 증세가 한층 악화되었다. 노인과 병자 두 식구뿐이라 물자를 구하러 나갈 수도 없었다. 고사쿠는 마비 증상이 심해져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서 있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종일 누워있기 일쑤였다. 물가도 무섭게 치솟았다. 집세 외에는 돈 나올 데가 없는 데다 집세를 얼마간 인생해 보았자 오르는 물가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새 집이 한 채씩 사라졌다. 후지는 암시장에서 파는 쌀과 생선을 사다가 고사쿠에게 먹였다. 가까운 어촌에서 낙지로 잡은 귀한 생선이었다. 고사쿠는 바닥을 기어서 손으로 밥과 생선을 집어먹었다. 이미 젓가락도 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친구 에나미가 자주 고사쿠를 찾아왔다. 속 깊은 그는 올 때마다 어디선가 달걀이나 쇠고기를 구해서 들고 왔다. 에나미가 빨리 나와서 하던 걸 완성해야 한다고 말하면 고사쿠는 요즘 많이 좋아졌으니까 다시 슬슬 시작할 생각이라는 말을 평소보다 더 알아듣기 힘들게 말했다. 고사쿠 얼굴은 살을 도려낸 것처럼 야위어 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 몇 년 사이에 새 집까지 전부 팔고 나자 모자는 살던 집마저 세해주고 자신들은 뒤에 있는 한 평 반짜리 방으로 옮겼다. 집이 오래된 데다 현해탄의 바닷바람을 계속 맞은 탓에 처마까지 기울기 시작했고 문과 창도 전부 못 쓰게 되었다. 고사쿠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병세는 답보 상태여서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다. 가끔 이불 위를 기어가 자기가 쓴 원고를 꺼내 볼 때가 있었다. 자신이 발로 뛰어 모은 고쿠라 일기가 보자기 꾸러미로 하나였다. 고사쿠는 에나미에게 정리해달라고 부탁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곧 몸이 나으리라는 확신이 있었고 회복한 뒤에 할 일까지 이것저것 상상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1950년 말이 되었을 때 그의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다. 후지는 종일 잠도 못 자고 간병했다. 어느 날 밤 때마침 에나미가 와 있었다. 그때까지 깜빡깜빡 잠이 들던 고사쿠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는 뭔가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다. 왜 그러냐고 후지가 묻자 고사쿠는 입속으로 뭐라고 대답을 하는 듯 했다. 이미 그 즈음에 평소에도 알아듣기 힘든 말이 더 나빠져서 거의 벙어리에 가까웠다. 후지가 다시 왜 그러냐고 하면서 얼굴을 가까이 대니까 희한하게도 고사쿠가 또렷한 목소리로 방울 소리가 들린다고 말을 했다. 방울? 이라고 후지가 되묻자 고사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얼굴을 베개에 다시 묻고 또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죽음이 임박한 혼미한 뇌가 무슨 환청을 들은 것일까? 한겨울밤 집 밖에는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고사쿠는 그날 동틀 무렵부터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10시간 뒤에 숨을 거두었다.
눈이 내리는가 하면 해가 비치기도 하는 오가이가 겨울 소나기라고 표현했던 그런 날이었다. 후지가 구마모토에 있는 먼 친척 집으로 들어간 것은 고사쿠의 쓸쓸한 7일째가 끝난 뒤였다. 유골구와 원곡 꾸러미가 그녀의 소중한 짐이었다. 1951년 2월에 도쿄에서 오가이의 고쿠라 일기가 발견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가이의 아들이 피난처에서 들고 온 잡동사니가 든 서랍을 정리하다가 일기가 나왔다. 다가미 고사쿠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죽은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알 수 없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요. 소설의 끝이 납니다.